회장님, 입으면 죽어요. 77세 백반집 주방장이 대한민국 10대 그룹 총수의 자켓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50년을 한결같이 찾아온 단골 손님에게요. 그 순간 식당 안 공기가 얼어붙었죠. 이 냄새 내가 알아. 군 화학부대 독극물 취급반 출신의 직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감이 대한민국 10대 그룹을 뒤흔들 비밀의 문을 열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서울 종로구 골목 안쪽 허름한 백반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복인의 집밥. 50년 넘게 같은 자리를 지켜온 이 식당의 주인 오제복은 올해로 77이었죠.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주방에 불을 켜고 된장찌개 육수를 우려내는 게 그의 하루 시작이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일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뜸해진 오후 2시쯤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경호원도 없이 수수한 회색 자켓 차림의 노신사 한 명이 들어섰죠. 강덕수, 한성그룹 회장이었습니다. 형, 오늘 뭐가 맛있어요? 65세의 재벌 회장이 77 백반집 주방장을 형이라 부르는 광경은 처음 보는 사람에겐 기이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의 인연은 1974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국민학교 4학년이던 강덕수가 부모님을 따라 처음 발길을 들였던 순간부터였죠. 오늘은 갈치조림 좋아. 오늘 새벽 제주에서 올라온 거거든. 오제복이 능숙하게 상을 차리는 동안 강덕수는 자켓을 벗어 입구 옆 옷걸이에 걸고 자신의 지정석인 창가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천 번은 반복됐을 익숙한 풍경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따라 뭔가 이상했습니다. 오제복은 주방에서 반찬을 담으면서도 자꾸만 시선이 그 자켓 쪽으로 갔거든요. 뭐라 설명하기 어려운 희미한 불안감 같은 게 가슴 한구석을 긁어댔죠. 내가 예민한 건가? 그렇게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강덕수는 평소처럼 밥 한 그릇을 깨끗이 비웠고 식후에 숭늉까지 마신 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형, 다음 주에 또 올게. 그래, 조심히 가고. 오제복이 입구 옆 옷걸이에 걸린 자켓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회장님께 입혀드리려던 참이었죠. 50년 단골에 대한 작은 예우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아주 희미한 냄새. 오제복의 걸음이 멈췄습니다. 아주 옅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절대 알아채지 못했을 정도로. 하지만 오제복은 달랐습니다. 77 노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1970년 겨울 강원도 화천. 군 화학부대 독극물 취급반. 훈련 중에 이 물질을 다뤘던 적이 있어요. 희미하지만 특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교관이 말했죠. 냄새는 괜찮아. 근데 피부에 닿으면 끝이야. 이 냄새 맡으면 절대 만지지 마라. 55년이 지났지만 그 냄새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경작용제. 피부에 닿으면 몇 분 안에 호흡이 멎는 독극물.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하얘지는 것 같았죠. 회장님, 입으면 죽어요. 자신도 모르게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자켓을 바닥으로 내던지면서요. 쿵. 형광등 불빛 아래 소매 가장자리 기름진 얼룩이 번들거리며 드러났죠. 고요한 오후의 정적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강덕수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형, 왜 이래요? 갑자기. 입으면 안 돼. 오제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거 뭔가 발라져 있어. 강덕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황당하다는 표정이었죠. 50년 지기 친구가 갑자기 자기 옷을 바닥에 내던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요. 형,
무슨 소리야? 아침에 집에서 입고 나온 건데. 덕수야, 나 화학부대 출신이야. 이 냄새 내가 모를 리가 없어. 오재복의 눈이 심각했습니다. 장난이 아니라는 걸 강덕수도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형. 내 경호팀이 얼마나 철저한데. 그럴 리가 없어. 믿고 싶지 않은 거였죠. 아니, 믿을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자기 옷에 독극물이 발라져 있다니, 그게 말이 되나요? 오재복은 아무 말 없이 바닥에 떨어진 자켓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소매에 코를 가까이 가져갔어요. 그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죠. 덕수야, 난 미친 사람 아니야. 이거 분석해봐. 내가 틀렸으면 그때 사과할게. 강덕수는 한참 동안 바닥에 떨어진 자켓과 오재복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50년을 알고 지낸 사람이었어요.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 없는 사람. 늘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온 사람.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의 눈에 담긴 건 확신이었습니다. 두려움이 섞인 하지만 분명한 확신. 알았어, 형. 강덕수가 낮게 말했습니다. 일단 조용히 처리해 볼게. 그가 전화기를 꺼내 어딘가에 연락을 했고 30분 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식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한성그룹 비서실 직원들이었죠. 그중 가장 앞에 선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켓 어디 있습니까? 임소란. 한성그룹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바닥을 훑더니 가방을 열었어요. 은색 특수봉투를 꺼내는 사이 오재복은 본능적으로 앞치마 주머니에서 행주를 꺼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이대로 보내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임소란의 시선이 가방에 머무는 그 틈에 오재복은 재빨리 자켓 소매를 행주로 닦아냈어요. 임소란이 장갑을 낀 손으로 자켓을 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 검사가 필요하다면 저희 쪽에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녀가 문을 나서기 직전 오재복을 흘깃 돌아봤죠.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마치 쓸데없는 짓을 했군 하는 것 같은 묘한 눈빛. 문이 닫혔습니다. 오재복은 텅 빈 식당에 홀로 서서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아까 자켓 소매를 닦아낸 행주. 그 행주를 두 조각으로 잘라서 각각 주방에 있던 밀폐 유리병에 넣었어요. 한 조각은 그날 밤 집으로 가져가고 나머지 한 조각은 지인에게 맡겼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직감이 있었거든요. 50년을 살아오며 길러진 생존 본능 같은 거였죠. 그리고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어느 고급 오피스텔. 임소란이 누군가에게 자켓이 든 은색 특수봉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받아든 남자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드러났죠. 강태호, 한성그룹 회장의 차남이었습니다. 자켓은 확보했습니다. 증거는 남지 않았어요. 임소란이 말했습니다. 강태호는 봉투한 자켓을 보며 입꼬리를 올렸어요. 그 영감, 쓸데없이 코가 좋군. 그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 한 경영권 승계 심사에서 형을 이길 방법은 없었어요. 아버지는 늘 장남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가 죽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후계자 지명이 아니라 지분 싸움으로 판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지분 싸움이라면 강태호에게도 승산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 강태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그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이름. 아버지. 강태호의 표정이 미세하게 일그러졌다가 이내 부드러운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네, 아버지. 저 태호예요. 다정한 목소리였죠. 방금 전까지 그 아버지를 죽이려 했던 사람의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다음 날 아침
오재복은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된장찌개 육수를 올리고 나물 반찬을 무치고 밥솥에 불을 켰어요. 5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해온 일과였죠. 하지만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어제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내가 맡은 게 맞나? 정말 그게 신경작용제였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확신이 섰습니다. 55년 전 화천 훈련장에서 맡았던 그 냄새. 죽어도 잊을 수 없는 냄새였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왜 회장님 자켓에 발랐을까? 오재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해봤자 답이 나올 리 없었죠. 일단 오늘 하루를 버텨야 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단골 손님 몇 명이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풍경이었죠.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식당 앞에 검은 세단 3대가 천천히 멈춰 섰어요. 그 순간 식당 안 공기가 이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양복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그 선두에 선 남자. 오재복은 그 얼굴을 알아봤어요. 강태호. 한성그룹 회장의 차남이었습니다. 어젯밤 어둠 속에서 자켓을 받아들던 그 남자가 대낮에 버젓이 식당 한가운데 서 있었죠. 여기가 그 유명한 제복인의 집밥이구나. 강태호가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비아냥거리는 말투였어요. 아버지가 50년을 다녔다는 식당치고는 좀 허름하네. 오재복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습니다. 강태호가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오재복의 코앞에 섰어요. 어르신, 어제 우리 아버지한테 이상한 소리 했다면서요? 자켓에 독이 묻어 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강태호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나이 드시니까 헛것도 보시나 봐요. 냄새도 이상한 걸 맡으시고. 주변에 있던 단골 손님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무슨 일인가 싶은 표정들이었죠. 오재복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화를 내봤자 좋을 게 없었으니까요. 전 제가 맡은 걸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오재복이 낮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분석해 보시라고 했고요. 강태호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분석? 그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 자켓은 이미 처리했어요. 깨끗하게. 오재복의 눈이 커졌습니다. 처리라니. 증거를 없앤 거였어요. 어르신이 뭔가 착각하신 것 같아서 굳이 소란 피울 필요 없잖아요. 강태호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오랜 친구분이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해서 당황스러우셨대요. 그 말에 오재복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덕수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50년을 알고 지낸 친구가 자기 말을 믿지 않는다고? 그리고요. 강태호가 한 발 더 다가왔어요. 어르신, 앞으로는 우리 아버지 일에 신경 끄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괜히 나서셨다가 식당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협박이었어요. 대놓고 하는 협박. 오재복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강태호가 돌아서며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가자. 검은 양복들이 우르르 빠져나갔어요. 식당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무거웠어요. 남아있던 단골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거든요. 저 사람 누구야? 한성그룹 도련님 아니야? 근데 왜 여기까지 와서? 주방장 어르신이 뭔가 잘못했나 봐. 오재복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싸움의 시작. 그는 알 수 있었어요. 강태호가 단순히 겁주러 온 게 아니라는 걸. 저 남자 눈에 담긴 건 경고가 아니라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날 저녁 식당 문을 닫고 정리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강덕수 회장이었습니다. 형,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50년을 알고 지낸 사이인데 뭔가 달라진 목소리였어요. 형, 어제 일 말인데. 나도 형 마음은 알아. 50년 지기잖아. 강덕수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근데 그게 진짜 독극물이었을 리가 없잖아. 내 경호팀이 얼마나 철저한데. 덕수야. 오재복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내가 맡은 걸 말한 거야. 55년 전에 맡았던 그 냄새, 죽어도 못 잊어. 그게 내 자켓에서 났어. 전화기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형, 미안한데. 강덕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켓은 돌려받았어. 확인해봤는데 아무 이상 없더라. 알아. 그러니까 이 일은 여기서 끝내자. 응? 형이 착각한 거로 하고. 착각. 50년 친구가 자신의 말을 착각이라고 했습니다. 오재복의 눈이 흔들렸어요. 덕수야, 나는. 형, 부탁이야. 강덕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형, 누가 내 옷에 독을 바르겠어? 그게 말이 돼? 그 말에 오재복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강덕수는 믿고 싶지 않은 거였어요. 아니, 믿을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알았어. 오재복이 낮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난 더 이상 말 안 할게. 고마워, 형. 다음에 밥 먹으러 갈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오재복은 한참 동안 전화기를 들여다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서러움 때문이었죠. 그래도 오재복은 생각했어요. 행주 조각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인에게 맡긴 하나, 집에 숨겨둔 하나. 2장의 증거.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때였습니다. 식당 유리창 너머로 뭔가 번쩍였어요. 오재복이 고개를 돌렸죠. 찰칵.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오재복과 눈이 마주친 순간 그 사람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감시.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오재복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죠. 이건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어요. 본격적인 사냥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냥꾼의 정체를 오재복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재복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식당을 열었어요. 50년 동안 해온 대로요. 하지만 손님이 줄었습니다. 단골들 발길이 뜸해졌어요. 요즘 좀 바빠서. 다음에 갈게요, 어르신. 핑계는 다들 비슷했죠. 오재복은 알고 있었습니다. 한성그룹 얘기가 퍼진 거였어요. 그 식당 주인 재벌 회장 자켓을 바닥에 던졌대. 회장이 형 대접해주니까 지가 진짜 형인 줄 알고 행패 부린 거지. 그 말만 들으면 오재복이 미친 사람처럼 보였을 테니까요. 그래도 오재복은 버텼어요. 문을 닫을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오전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구청 위생과 직원들이었어요. 그 뒤로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 서너 명 더 따라 들어왔죠. 한성그룹 법무팀. 오재복은 바로 알아봤습니다. 신고 내용 확인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주방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냉장고, 식재료 보관함, 조리도구. 50년 동안 단 한 번도 문제가 없었던 곳을 마치 범죄 현장 조사하듯 뒤졌습니다. 여기 유통기한 지난 재료 있네요. 이 조리대 위생 상태 불량입니다. 무허가 영업 아닙니까? 서류 좀 확인해야겠는데요. 말도 안 되는 지적이 쏟아졌어요. 오재복이 항의하려 했지만 법무팀 사람이 막아섰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더 불리해지세요.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협박이 담긴 눈빛. 오재복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2시간 동안 조사가 이어졌고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영업정지 15일. 50년 동안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처분이었어요. 그리고 오제복은 알았습니다. 이건 위생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해 있으시면 행정심판 청구하세요. 직원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마치 이미 결과가 정해진 것처럼. 오제복은 식당 문에 붙은 영업정지 딱지를 바라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게 시작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저녁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나 오늘 회사에서 잘렸어. 뭐? 오제복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구조조정이래. 근데 이상해, 아버지. 같은 팀 사람들은 그대로인데 나만 해고됐어. 딸이 다니던 회사는 중견기업이었어요. 한성그룹 협력사 중 하나였죠. 아버지, 나 회사에서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아버지, 혹시 무슨 일 있어? 딸의 물음에 오제복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기 때문이었어요. 자기가 자켓을 던진 그날부터 시작된 일. 딸까지 휘말린 거였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야? 제발 말해줘. 나중에 얘기하자.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제복은 텅 빈 식당에 홀로 앉았어요. 영업정지 딱지가 붙은 문. 떠나간 단골들. 직장을 잃은 딸. 전부 자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그냥 모른 척 했어야 했나? 그 생각이 스쳐갔어요. 그냥 착각인 척, 미친 늙은이인 척 했으면.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랬으면 덕수가 죽었을 거예요. 50년 친구가 자기 식당에서 숨을 거뒀을 겁니다. 아니야, 내가 한 건 맞아. 이제 행주 조각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인에게 맡긴 한 조각, 자기가 가진 한 조각. 이 두 장이 유일한 증거였어요. 그걸로 뭘 할 수 있을까? 그때 오래된 TV에서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속보 한성그룹 강덕수 회장, 원인 불명 신경계 이상으로 긴급 입원. 오제복의 눈이 커졌어요. TV 화면에 강덕수의 얼굴이 떴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쓴 채 가쁘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회장은 현재 의식이 있으나 원인 불명의 신경계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정밀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원인 불명. 하지만 오제복의 눈은 달랐습니다. 화면 속 강덕수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일정 주기로 파르르 떨리고 있었어요. 55년 전 화천 지하 훈련장에서 봤던 바로 그 떨림이었습니다. 저건 병이 아니야. 오제복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신경작용제. 밀양이라 병원에서도 알아채지 못하는 거였어요. 즉사시키는 게 아니라 서서히 무너뜨리려는 거였습니다. 식당에서 실패하자 다른 방법으로 또 시도한 거예요. 덕수야. 오제복의 손이 떨렸습니다. 자기가 자켓을 던지지 않았다면 강덕수는 그날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강태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천천히 들키지 않게 아버지를 무너뜨리고 있었어요. 이놈들이. 오제복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TV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병원 앞에 모여든 기자들 사이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어요. 강태호. 그의 얼굴에는 걱정 어린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건강이 갑자기 나빠지셔서 온 가족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목소리를 떨었어요. 연기였습니다. 저건 연기예요. 자기 손으로 아버지를 죽이려 한 놈이 카메라 앞에서 효자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제복의 주먹이 하얗게 질렸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보다 더 큰 감정이 있었어요. 무력감.
자기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식당은 문 닫혔고, 딸은 해고당했고, 친구는 병원에 쓰러졌고, 증거는 행주 조각 2장뿐. 그 행주 조각이 진짜 독극물 성분인지 분석해 줄 곳도 없었어요. 누가 77세 노인의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이대로 끝나는 건가? 오재복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때였어요. 식당 유리창을 누군가 똑똑 두드렸습니다. 오재복이 고개를 들었죠. 어둠 속에서 여자 한 명이 서 있었어요. 3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날카로운 눈매의 여자.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재복 씨 맞으시죠? 누구십니까? 저는 윤채경이라고 합니다. 식약처 출신 독성 전문가예요. 여자가 한 발 다가왔어요. 그날 식당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한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오재복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한성그룹이 뭘 숨기고 있는지 저도 알고 싶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군요. 77세 주방장 오재복, 50년 친구를 살리려다 오히려 모든 걸 잃어가고 있습니다. 식당은 문 닫혔고, 딸은 해고당했고, 친구마저 병원에 쓰러졌습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자켓 하나였어요. 그런데 말이죠. 어둠 속에서 손을 내민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윤채경이라는 여자. 그녀는 과연 오재복의 편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일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윤채경.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오재복은 경계심부터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지? 안으로 들어오시죠. 오재복이 문을 열었어요. 일단 얘기를 들어봐야 했습니다. 윤채경이 어두운 식당 안으로 들어왔어요. 영업정지 딱지가 붙은 문, 불 꺼진 주방, 텅 빈 테이블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한성그룹이 이렇게까지 했군요. 어떻게 나를 알고 찾아온 겁니까? 오재복이 물었어요. 윤채경이 의자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3년 전까지 식약처에서 일했어요. 독성물질 분석 담당이었죠. 그래서요? 한성그룹 계열 화학연구소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농약 연구 관련 안전 점검이었어요. 그녀의 눈빛이 어두워졌어요. 그때 강태우가 갑자기 조사를 막더라고요. 뭔가 숨기려는 게 분명했어요. 오재복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곤 조사가 갑자기 중단됐어요. 위에서 압력이 들어온 거죠. 윤채경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저는 그 일로 식약처에서 밀려났습니다. 사표 쓰라는 압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언젠가 실수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녀가 오재복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어르신 얘기를 들었어요. 회장 자켓에서 독냄새를 맡았다고. 오재복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어요. 믿어도 되는 걸까? 이 사람을. 혹시 증거 같은 거 있으세요? 윤채경이 말했습니다. 있으면 제가 아는 사설연구소에서 성분 분석할 수 있어요. 오재복은 잠시 망설였어요. 왜 나를 돕는 겁니까? 오재복이 물었습니다. 당신한테 무슨 이득이 있어요? 윤채경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낮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강태호한테 당한 사람이니까요. 윤채경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오래된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그 한마디에 오재복은 뭔가를 느꼈습니다. 분노. 강태호에 대한 분노가 그녀 눈 속에 있었어요. 있습니다. 오재복이 입을 열었어요. 그날 자켓 소매를 행주로 닦아뒀어요. 집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정말요? 윤채경의 눈이 빛났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지인한테 맡겨뒀습니다. 2장이요? 잘하셨어요. 하나는 분석용, 하나는 보관용으로 쓰면 됩니다. 윤채경이 일어섰습니다. 내일 제가 다시 올게요. 그때 가져다 주실 수 있어요? 오재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그녀가 돌아봤어요. 어르신 조심하세요. 강태호는 증거 없애는데 능숙한 사람이에요.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오재복은 한참 동안 닫힌 문을 바라봤어요. 희망이 생긴 걸까? 아니면 또 다른 함정에 빠진 걸까?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재복은 지인에게 맡겨둔 행주 조각을 찾으러 갔어요. 혹시 모르니까 직접 확인해 두려고요. 제보가. 지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어요. 그 행주 말이야. 응, 그거 찾으러 왔어. 없어졌어. 오재복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뭐? 어젯밤에 누가 집에 들어온 것 같아.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서랍이 열려 있더라고. 지인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서랍 안에 있던 돈도 그대로고 다른 물건도 그대로인데 그 행주만 없어졌어. 오재복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증거가 사라졌어요. 2장 중 하나가 이미 없어진 겁니다. 어떻게 알았지? 내가 지인한테 맡긴 걸 어떻게 알았어? 그때 떠올랐습니다. 식당 유리창 너머에서 자신을 촬영하던 그 사람. 그때부터 감시당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전화가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오재복 씨죠? 낯선 남자 목소리였어요. 누구십니까? 충고 하나 해드릴게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세요. 그리고 이 일에서 손 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따님분, 아직 집에 계시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오재복은 길 한복판에 멈춰 섰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딸까지 위협하는 거였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증거 하나는 사라졌고, 남은 건 윤채경에게 맡길 행주 조각 하나뿐. 그마저도 진짜 분석해 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위험에 처했어요. 포기해야 하나? 여기서 손 떼야 하나? 오재복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50년을 살아온 이 도시, 50년을 지켜온 식당, 50년을 알고 지낸 친구, 전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덕수야. 오재복은 중얼거렸어요. 내 아들이 널 죽이려 했어. 근데 난 그걸 증명할 수가 없어. 주머니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오재복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걸었어요.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윤채경이었어요. 어르신, 저예요. 네.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그녀의 목소리가 급박했습니다. 행주 조각, 오늘 받아야 할 것 같아요. 한성그룹 쪽에서 움직임이 있어요. 오재복은 윤채경을 만나 행주 조각을 건넸습니다. 밀폐 유리병에 담긴 채로요. 일주일만 기다려주세요. 결과 나오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윤채경이 유리병을 받아들며 말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결과 나왔어요. 지금 만날 수 있어요? 윤채경의 목소리가 급박했어요. 어디로 가면 됩니까? 윤채경이 주소를 불러줬어요. 서울 외곽의 한 사설 연구소였습니다. 오재복은 택시를 잡아타고 그곳으로 향했어요. 1시간쯤 걸렸을까? 낡은 건물 3층에 작은 연구소가 있었습니다. 윤채경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연구소 안은 좁았지만 장비들이 빼곡했습니다.
윤채경이 테이블 위에 서류 한 뭉치를 펼쳤어요. 이게 분석 결과예요. 오재복은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화학식, 분자 구조, 농도 수치. 전문 용어 투성이라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쉽게 설명해 주시죠. 어르신이 맡으셨던 그 냄새, 신경작용제 맞아요. 윤채경이 말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종류예요. 그녀가 서류 한 장을 짚었어요. 이건 군용이 아니에요. 한성그룹 화학연구소에서 농약 연구용으로 개발한 물질인데 성분이 신경작용제랑 거의 같아요. 오재복의 눈이 커졌습니다. 농약이요? 네. 회사는 합법적인 연구였어요. 근데 강태호가 이 물질이 사람한테 쓰면 독이 된다는 걸 알고 몰래 빼돌린 거예요. 윤채경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이런 물질을 빼돌려서 사람한테 쓰면 살인 미수예요. 강태호 개인 범죄입니다. 오재복은 말을 잃었습니다. 강태호가 회사 물질을 몰래 빼돌려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 한 거였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윤채경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성그룹 보안팀에 제 편이 있어요. 그날 주변 CCTV를 확보해뒀더라고요. 화면에 영상이 떴어요. 그날 오후 강덕수 회장이 식사하는 시간대 누군가 식당에 들어갔다가 1분도 안 돼서 다시 나오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윤채경이 화면을 멈췄습니다. 식당 문을 밀고 들어가는 순간의 얼굴. 그녀가 천천히 확대했어요. 오재복의 숨이 멎었습니다. 임소란이었습니다. 한성그룹 비서실장이었어요. 저 여자가 회장님 식사하시는 동안 들어가서 자켓에 독을 바른 거예요. 윤채경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세요. 그녀가 또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음성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임소란이 보험용으로 통화 녹음을 해뒀더라고요. 자기 보호하려고. 근데 그걸 회사 클라우드에 백업해둔 거예요. 거기서 빼냈습니다. 윤채경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강태호의 목소리였어요. 오늘 점심 제복이네 간다. 식사 끝나기 전에 처리해. 본인이 직접 하진 않았지만 지시한 건 강태호예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윤채경이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내부 문건이었어요. 한성그룹 경영권 승계 심사 일정표. 그리고 강태호 명의의 자금 흐름 내역. 이건 어디서 구한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람들이요. 강태호한테 당하고도 참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언젠가 기회가 오면 쓰려고 3년 동안 모아뒀죠. 윤채경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오재복은 서류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경영권 승계 심사 일주일 전. 강태호가 화학연구소에서 특수물질을 반출한 기록. 그리고 같은 날 임소란 비서실장에게 전달한 내역.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증거로 충분합니까? 오재복이 물었어요. 충분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윤채경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걸 어디에 가져가느냐예요. 검찰? 경찰? 한성그룹 힘이면 다 막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재복이 물었습니다. 윤채경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한 사람한테 직접 보여주는 게 가장 빨라요. 누구요? 강덕수 회장님이요. 오재복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덕수한테? 네. 회장님이 직접 보시면 아들이 뭘 했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하지만 덕수는 지금 병원에 있어요. 그리고 오재복이 말을 멈췄어요. 날 안 믿어요. 지난번에 전화했을 때 내 말을 착각이라고 했어요. 그때는 증거가 없었잖아요. 윤채경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달라요. CCTV 영상이 있고 분석 결과가 있고 내부 문건이 있어요. 그녀가 오재복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50년 친구분이시잖아요. 직접 가서 보여주세요. 오제복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덕수. 50년을 알고 지낸 친구. 그 친구가 자기 말을 믿지 않았을 때 얼마나 서러웠는지. 하지만 지금은 증거가 있었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 알겠습니다. 오제복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직접 가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제복은 강덕수 회장이 입원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VIP 병동 앞에 경호원들이 서 있었어요. 면회는 안 됩니다. 경호원이 막아섰습니다. 저 오제복입니다. 회장님 50년 친구예요. 그래도 안 됩니다. 가족 외 면회 금지입니다. 오제복이 막 돌아서려는데 병실 문이 열렸어요. 강덕수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원인은 못 찾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조금씩 안정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복이 형? 강덕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들어오시게 해. 경호원들이 비켜섰어요. 오제복은 천천히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50년 친구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한때 대한민국 10대 그룹을 이끌던 사람이 지금은 손 하나 제대로 못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형, 왜 왔어? 강덕수가 힘없이 웃었어요. 미안해. 지난번에 형 말 안 믿어서. 덕수야. 오제복이 낮게 말했습니다. 보여줄 게 있어. 그가 가방에서 서류와 노트북을 꺼냈어요. CCTV 영상을 틀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임소란이 식당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오늘 점심 제복이네 간다. 식사 끝나기 전에 처리해. 강태호의 목소리였어요. 강덕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뭐야? 내 아들이야, 덕수야. 오제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호가 임소란 시켜서 내 자켓에 독을 발랐어. 강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더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거 봐. 오제복이 분석 결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 물질 한성그룹 화학연구소에서 농약 연구용으로 만든 건데 태호가 몰래 빼돌려서 도구로 쓴 거야. 강덕수의 눈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게 보였어요.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들. 자기가 품에 안고 키운 아들이 자기 목숨을 끊으려 했다는 걸 이제야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덕수야. 오제복이 친구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이런 걸 보여줘서 미안해. 강덕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형.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 그날 형이 자켓 던졌을 때 진짜 화났었어. 50년 친구가 미쳤나 싶었어. 강덕수의 눈가가 젖어들었어요. 근데 형 말이 맞았어. 그가 오제복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형이 날 살린 거야. 오제복의 눈에서도 뭔가 뜨거운 게 흘러내렸어요. 50년 친구. 그 친구가 드디어 자기 말을 믿어줬습니다. 덕수야. 오제복이 말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강덕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슬픔이 걷히고 그 자리에 차가운 빛이 들어섰어요. 대한민국 10대 그룹을 일으킨 사람의 눈빛. 형.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라도. 강덕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법 앞에 세워야지. 그 순간 병실 밖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호원이 급하게 문을 열었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임소란 비서실장이 방금 공항에서 출국하려다 잡혔습니다. 오제복과 강덕수의 눈이 마주쳤어요. 윤채경이 검찰에 미리 제보해둔 거였습니다.
도망치려던 공범이 잡힌 거예요. 강덕수가 천천히 휠체어에서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버티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태호.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 창밖으로 한성그룹 본사 빌딩이 보였습니다. 곧 저 빌딩 안에 강태호의 자리는 없어질 거예요. 사흘 뒤, 대한민국이 뒤집어졌습니다. 재벌가에서 벌어진 아버지 살해 미수 사건이었으니까요. 속보 한성그룹 강태호 부회장, 부친 살해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 속보 임소란 전 비서실장, 살인 미수 공범 및 증거인멸 혐의 추가 기소. 뉴스 속보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오재복은 텅 빈 식당에 앉아 TV를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에서 강태호가 수갑을 찬 채 검찰청으로 끌려가고 있었어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이 식당에 찾아와 자신을 비웃던 그 남자가 지금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카메라 세례를 받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어요. 부회장님, 아버지를 죽이려 한 게 사실입니까? 경영권 때문에 그런 겁니까? 강태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굳은 얼굴로 검찰청 계단을 올라갔어요. 오재복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끝났구나. 이제야 끝난 거였어요. 그때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구청 직원이 들어왔어요. 오재복 사장님 계십니까? 네, 접니다. 영업정지 처분, 취소 통보 드리러 왔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조사 결과 위생 위반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즉시 영업 재개 가능하십니다. 오재복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50년 동안 지켜온 식당. 문 닫힐 뻔했던 이 자리를 다시 지킬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어요. 직원이 나간 뒤 오재복은 한참 동안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어요. 딸이었습니다. 아버지. 딸 목소리가 밝았어요. 나 복직됐어. 회사에서 연락 왔는데 구조조정 취소래. 그래. 응. 그리고 사과도 받았어. 내부 압력 때문이었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오재복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딸까지. 딸도 다시 일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잘됐다, 얘야. 아버지도 식당 다시 여는 거지? 응, 내일부터 열어. 나 내일 퇴근하고 갈게. 아버지 밥 먹으러. 전화가 끊겼습니다. 오재복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따뜻한 빛이었죠. 그날 저녁, 오재복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강덕수를 만나러요. VIP 병동 앞에 간호사가. 오재복 씨시죠?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강덕수가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며칠 전보다 얼굴색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손떨림도 많이 줄어든 것 같았어요. 형. 강덕수가 오재복을 보며 웃었습니다. 힘없지만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어요. 왔어. 오재복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50년을 알고 지낸 사이. 그 세월만큼이나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형. 강덕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내가 형 말 안 믿어서. 아들 말만 듣고. 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50년 친구보다 피부치를 믿었어. 근데 그 피부치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오재복이 친구의 손을 잡았습니다. 됐어, 덕수야. 넌 아버지였잖아. 아들 믿는 게 당연한 거야. 오재복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난 그거 이해해. 강덕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대한민국 10대 그룹을 이끌던 사람이 지금은 50년 친구 앞에서
아이처럼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형이 그날 자켓 안 던졌으면 강덕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난 죽었어. 내 아들 손에 죽었어. 오재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친구의 손을 꽉 쥐고 있었어요. 한참 뒤 강덕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형, 식당 다시 여는 거지? 응, 내일부터. 나도 갈게. 강덕수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태어나면 제일 먼저 형 식당 갈 거야. 그래, 기다릴게. 오재복이 웃었습니다. 갈치조림 해놓을게. 내가 좋아하는 거. 고마워, 형.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한성그룹 본사 빌딩의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빌딩 안에 강태호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재복이네 집밥이 다시 문을 연 지 일주일째였습니다. 새벽 5시. 오재복은 50년 동안 해온 대로 주방에 불을 켰어요. 된장찌개 육수를 올리고 나물 반찬을 무치고 밥솥에 불을 켰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1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명, 그리고 3명, 떠났던 단골들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뉴스 봤어요. 대단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자주 올게요. 오재복은 묵묵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를 탄 노신사가 들어왔어요. 강덕수였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바로 아직 걸음이 불편했지만 직접 찾아온 거였어요.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한성그룹 회장이 이 허름한 백반집에 왔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들이었죠. 강덕수는 아무 말 없이 창가 구석 자리로 갔습니다. 50년 동안 앉았던 그 자리. 오재복이 다가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로요. 뭐 먹을래? 갈치조림. 알았어. 오재복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뒤 갈치조림이 담긴 뚝배기가 나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강덕수가 숟가락을 들었어요. 손이 조금 떨렸지만 밥을 떴습니다. 한 입, 2입, 천천히 먹었어요. 오재복은 카운터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50년 전 국민학교 4학년 꼬마가 밥을 먹던 그 자리. 지금은 65 노인이 갈치조림을 먹고 있었어요. 세월이 흘렀고 많은 일이 있었고 서로에게 상처도 줬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여기 있었습니다. 강덕수가 밥을 다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형, 맛있다. 오재복이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50년 된 식당 안으로 따뜻한 빛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 식당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도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여러분이라면 50년 친구를 위해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오재복은 모든 걸 잃으면서도 끝까지 진실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통했어요.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죠. 모두가 등 돌려도 내가 옳다고 믿는 것을 지켜야 할 때, 그 선택이 외롭고 두렵더라도 끝까지 버틴다면 언젠가는 빛이 들어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여운이 남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 단짝처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날게요. 지금까지 사연 단짝이었습니다.